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 2.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굉장히 헛갈립니다. 과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정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왕정에 살고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강상구 정의당 정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들 지냈습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내외로. 사건 사고도 많고. 주말에는 안 좋은 일도 있고. 네, 작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그가 300일도 넘게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남기 농민은 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국민들에게 향하는 이 잔인한 시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폭력과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될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자의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형사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 씨의 개입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정경련은 말바꾸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사실 확인도 없는 폭로성 발언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언론과 야당의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일고의 가치 없는 사회 혼란 가중 세력들의 준동으로 보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음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그거 하시기 전에 제가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정현 대표가 정확히 국민에게 이 사안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대통령을 쓰러뜨릴 정도의 사안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지. 이게 탄핵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임기 후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정현 대표가 당대표 선출 이후에 최초로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얘기한 거다.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음모가 아니고 사실이면 그러니까 이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구나. 일단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목이 메이네. 추석 연휴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리얼미터가 MBN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지진 대응 부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1.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5, 60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 사실상 지난주에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판단인가요? 아니요.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과 충청권 50대 이상 중도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내린 데 이어 새누리당 지지층과 중도층에서도 상당폭 하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별로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9.6%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앞에 그 조사에 있었을 때 대구 경북 DK가 DK가 추석 전에 추석 이후에 무려 9.6%포인트 하락한 40%로. 대구 경북에서 40%.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평균이 31.9인데 40%로 하락했다면 이제는 전국 평균보다 한 9% 정도 높은 건데 지난번 사드 배치 이후에는 전국 평균보다 대구 경북 지역이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쭉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40%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여기도 무려 9.4% 포인트 떨어져 가지고 추석 이전에 43.3%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33.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네요. 전국 평균보다 2% 포인트 높지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윤영수 여사의 고향인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요. 여기도 8.5% 포인트 떨어져 가지고 추석 이전에 40.4%였는데 이번에는 전국 평균으로 떨어졌습니다. 31.9%를 기록합니다. 딱 평균이네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더 심각한 게 아니라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대통령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아 그래요? 그 대통령 국민된 입장에서 돈이. 심각하네. 심각해. 이게 이야기 지금 좀 하면 막 안 될까? 10%씩 빠지고. 아, 예. 나 이야기하고 싶다. 아, 예, 얘기하세요. 너무 기분 좋아한다. 60대 이상에서는 이제까지 아마 기록적인 폭락일 것 같습니다. 9.1% 포인트 빠져가지고요. 추석 이전에는 68.8%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다가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59.7%.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6.3% 포인트 빠져가지고 추석 이전에 48.6%였다가 이번에 42.3%. 세대와 지역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그 부울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국 평균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부울경, 부산, 경남, 울산은 지역 구도가 깨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섣부른 평가가 나올 정도. 근데 뭐 새누리당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고작 40% 땡땡을 쳤으니까 예. 아니, 거의 이게 거의 아니, 이게 박정희 대통령 지지율 한 30% 빼면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밖에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대구 경북이 40%를 기록한다고 하는 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심장마비 걸릴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지진도 나고 그쪽 TK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되돌아보니 우리 앞마당에 핵발전소만 잔뜩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5, 60대 이상한테는 지난번에 정윤회 씨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지지율이 확 빠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도 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화끈하고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허수아비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 말이나 듣고 앉아 있고 이게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최순실 게이트 터진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는 지진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 능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스캔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근데 특히 그 한겨레 신문이 미르재단 안종범 수석내사 상황 재구성 기사를 쓰는데 이게 아주 흥미진진하다면서요. 예, 지난주죠. 22일 목요일자입니다. 20일 날 이제 그 최순실 씨 개입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가 단독 보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리고 22일 목요일자에 아주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였는데요. 대통령의 영린 두 재단들 추자 이석수 특감 몰아냈나. 대통령의 영린을 두 재단으로 보고 요거를 갖다가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했다는 걸 보고 특감을 몰아냈나 이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그 우리한테도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분석이 완전 틀렸거든. 그렇죠.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는 지난 여름 그렇게 날마다 울었는데 당시 한국 언론과 우리의 판단이 완전 잘못된 분석, 헛다리 짚은 분석으로 전락시켜버린 기사였습니다. 외려 우병우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던 새누리당 비박계, 야당,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우리의 고된 분석과 비판을 청와대가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뭐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좀 그때 안 풀렸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그럼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이 긴 정말 지겹도록 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일종의 우병우 정국을
쭉 지나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트릭에 놀아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좀 세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을 일탈 행위로 이제 조선일보와 청와대 사이가 이제 붙었다. 우리가 좀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저 지난 여름 조선일보의 보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뭐 놀랍게도 우리는 우병우 관련 조선일보 보도만 주목하면서 집중적인 비판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청와대하고 조선일보 전쟁에서 나 조선일보 편이야. 그리고 조선일보가 만약에 TV조선 내년에 3월에 제어가 심사 받을 때 나 공짜로 자문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병우와 대통령의 관계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아유 바보 양문석. 그건 뭐 양 박사 문제가 아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 강상구 대변인께서 한번 기사를 좀 읽어주실래요, 이거? 예. 시작은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인 TV조선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한 사실을 보도했다. 9일 뒤인 7월 27일 TV조선은 미르재단이 삼성, 현대 등 16개 그룹으로부터 두 달 만에 486억 원을 모았다고 방송했다.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제 그 비리 혐의로 전국이 따뜻할 텐데요. 그때 7월 27일 날에 TV조선이 이 보도했다라는 미르재단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우병우 수석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싸움으로 봤고 그 이석수가 날아간 건 이 우병우를 끔찍하게 감싸려고 했던 그 대통령의 그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날아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분석이 그 당시에 정리를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끔찍히 사랑한다. 두 번째 정권 말기에 사정 기간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밖에 없다. 우병우 수석 지키기로 본 것이죠. 그다음에 일종의 다른 영역에서 음모론이 하나 있었죠.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약점을 깍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요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그 우병우 수석 사건을 바라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이유가 딴 데 있었다. 아니 근데 그 세 번째 얘기하셨던 거 우병우 수석이 약점을 쥐고 있다. 이게 약점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병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퇴시키기는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우리 나레이터가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엔 틀리지 않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과 별도로 미르재단과 연관된 안종범 수석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것은 그 보도 직후였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특별감찰관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이다. 특감법 6조는 이 감찰 개시와 관련한 그 조항입니다.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만 의존한 건 아니다. 특히 안종범 수석의 경우는 별도의 첩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기업들의 모금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와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고 말했다. 8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강제로 거두는데 범죄 정보 하나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이석수 특감은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었다. 3년 임기의 반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7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려나가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뭐라도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할 판인데 마침 언론 보도가 나와준 것이다. 이때 이 특감이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수석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를 바싹 긴장시켰다. 특감의 조사 내용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특히 어느 기업체 관계자는 미르재단에 출연하게 된 과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는 미르 수사 관련 메모지도 나왔다고 한다.
예, 나레이트가 아이고, 힘들어. 계속해서 좀 진보를 하는 것 같죠. 네. 약간 버벅거리고 말이 좀 씹혀서 그렇지. 국제사법위원회 이런 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거는 좀 발음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예, 낮에는 진보, 고맙습니다. 낮에는 진보, 밤에는 보수인 제가 지지난달, 그러니까 TV조선이 7월 27일 날 그 처음으로 미르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느 술자리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 끈인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이 두 재단에 관여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돈을 냈던 실무 당사자가 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들을 그걸 들으셨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어요. 예. 그것도 아주 권위 있는 로펌의 구성원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에이 왜 그래 형들은 맨날 그렇게 업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라고 가볍게 대응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더 취재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미러 재단이나 K스포츠 미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 어? 용이잖아요. 그래. 용. 네. 무협지에서나 보는 미러가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름이 웃기는 거잖아. 용재단. 드래곤 재단. 영웅 완전 재단. 환상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이런 드래곤 재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어버렸지.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K스포츠 재단요? 왜? 아니 K팝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K-팝, K-스포츠, K-드라마 이러는데 이 재단 이름 두 개가 드래곤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한테 면박을 줬어요. 아따 형 진짜 아무리 술자리라도 그렇게 맨날 업무론에 사로잡혀 있냐. 뭐 찌라시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니까. 너무 설마. 설마. 그랬는데 이게 네, 근데 이제 와서 큰 건이 된 거네요. 예, 참, 하여튼 우리 B급은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런 걸 A급 정확히 딱 가면 캐치하고. 거기서 뭔가 냄새를 팍 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하여튼 아니 근데 저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이 돈 거둔 거 이거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을 너무 괴롭힌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재벌한테 너무 삥을 이렇게 뜯었지. 아니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했던 이제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정희 정권 때 사실 정말 막대한 통치자금, 정치자금을 박정희가 걷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까지 매달 돈을 줬으니까. 그 사쿠라 논쟁.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쌍용양의 회장이었던 이제 그 김성곤 회장이 이제 그 공화당 원내 총무면서 72년에 잘릴 때까지 이제 그 박정희의 그 일종의 재정 담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벌에게 특혜 금융을 주면 바로 10%를 그 정치 자금으로 우리가 업계 전문용어로 꺾기라고 그럽니다. 예, 줬대요. 그러니까 만약 100억을 금융을 해줘. 그 당시에는 고금리 시대니까 100억을 주면 10억을 그냥 그 자리에서 줬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박정희는 바로 국세청에 전환해서 그 기업에 감세 및 여러 세제 편의를 봐주라라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죠? 우리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의. 그 세금 가지고 기업에 빌려주고 10% 대라뜯고 이 돈으로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정치 자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박근혜는 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그냥 기업들한테 돈 뜯는 거는 뭐 기업의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재벌 괴롭히는 거는 약간 좀 최근에는 또 다양화됐는데 그 최순실 얘기 나오니까 그 딸 승마 선수 정윤의 딸. 예. 예, 뭐 그 딸이 그 딸이죠. 예. 근데 삼성이 10억짜리 말 사줬다고 막 그 언론에 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승마 쪽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래요. 예. 뭐 파다하대요. 10억 왜냐하면 이번에 리오 올림픽
출전하려고 그거 준비하는데 올림픽 출전하려면 마장마술 하는데 쓰는 말은 한 10억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삼성이 사줬죠. 그다음에 롯데 제가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 확인하고 보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됐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 사드 배지 롯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성주에 원래 두려고 했던 부지 말고 그 근처에 롯데 소유의 골프장에 사드 옮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롯데하고 지금 협상 비슷하게 아마 하고 있을 건데 롯데가 계속 버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구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자기들이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재벌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럼 뭐 서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팩트 체크. 말이 10억이 아니고 말은 그 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승마장을 샀어요. 아, 승마장? 승마장이 한 7억 정도 되고 해서 합해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그 폭로를 한 내용이고 맞아요. 스페인의 기사가 떠서 그 기사 검색에서 알려진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또 보니까 말이 10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거 뭐 3억이나 10억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 만져본 적도 없고 똑같이 그냥 높은 사람들 얘기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르구나. 최순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최순실하면 또 너무 모르는 분도 계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태민의 목사의 딸 최순실, 그러니까 정윤회의 장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윤회의 장인인 최태민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최순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목사라고 불렸지만 정작 신학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자칭 영세교 교주로 행세하며 온갖 사기 행각을 목사도 아니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사이비 교단인가 그렇죠. 보죠. 사이비 그 교주였어요, 교주. 그리고 1975년 유경수 여사 사망 직후 최태민이 당시 영예로 불리던 박근혜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 만나게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한구국선교단, 구국여성봉사단을 설립해서 총재로 최태민이 취임을 하고 그 당시 영예 박근혜가 명예 총재로 이름을 올리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유교사 사망 전에는 전혀 최태민은 그렇죠. 뭐 그냥 사이비 교단에 유교사 돌아가시고 그 엄마를 잃은 딸에게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내서 이제 컨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근혜. 근데 이때부터 둘이 사이에 많은 문제, 많은 말들이 있었죠. 박근혜와 최태민의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다. 뭐 각종 이야기들. 그다음에 박근혜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관계다. 그 외에도 그 아주 삼류 찌라시가 절개할 만한 기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뭐 가까운 멘트 정도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12.16 사건 79년에 박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근데 요 12.16 사건의 이 공판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1980년 1월 28일이죠. 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가 3달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항소 이후 보충서가 제출됩니다. 이 문서에서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와 관련된 중요한 정언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동아일보 1990년 11월 23일자에 이런 그 기사가 한 줄이 딱 뜹니다. 구국여성봉사단과 연관된 큰영예의 문제가 11.16 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이었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최태민이라는 자가 이제 총재로 그리고 그 큰영예 박근혜가 명예총재로 있던 구국여성봉사단이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걸 갖다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최태민과 박근혜를 불러서 친국을 합니다. 국문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친국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엄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딸이 반발을 하니까 대통령이
김재규를 엄청나게 조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마누라도 없는데 부녀지간의 관계를 그 불편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 이 상황을 덮어버려요.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것이다. 중앙정보부장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이제 나오는. 근데 심지어는 뭐 같은 형제간인 박지만이나 박근영마저도 최태민을 굉장히 경계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90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편지를 보내요. 그래 이제 박근영 씨 편지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진정고 저희 언니는 최태민 씨에게 철저히 쏘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해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태민이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서 그분과 같이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특유의 한마디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을 그 옹호하고 그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예, 예. 우리하고도 좀 같이 일을 하셔야 되겠네.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에 대한 신뢰가 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를 이은 권력 배후 조정으로서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최순실은 이번 이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예. 이보다 먼저 등판한 사람은 그 남편인 전 남편이죠. 예. 전 남편은 정윤회 아닙니까, 사위였던. 그렇죠. 야, 이 이야기가 이제 2014년 아까 이야기 우리 그 강대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폭락했던 이제 그 시기잖아요. 세계일보 특종이었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정윤회인데 그게 이때 이제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정윤회, 그다음에 조홍천, 박관천 이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그 기묘한 관계가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사이 정윤회로 이어지면서 정치 카페 시즌 2가 아니라 박근혜 최태민의 시즌 2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4인방, 지금은 문고리 3인방이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지금은 안봉근은 그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근데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이 뒤처리를 해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 뒤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그 어쨌든 여성 대통령이고 남편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과 안봉근 그 제2 그 부속실 비서관은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지위가 그 보장이 된 거죠. 문고리 3인방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는 건 98년입니다. 박근혜 그 당시 각 그 누구죠? 저 분당에서 손학규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예, 이제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을 청거를 해가지고 그 98년 4월에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첫 입성하면서 이들을 보좌진으로 합류시키는데요. 이 당시에 이재만 비서관은 공약과 정책 분야를 담당했고, 정호성 비서관은 정무와 메시지를 기획했고, 안봉근 비서관은 수행과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정윤회였고요. 그리고 또 정윤회면 또 우리 번쩍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조홍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 비서관에서 일약 이제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됐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그 박근혜의 청와대 비서관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른바 청와대 문간 파동 아닙니까? 네. 2014년 가을에 하나의 정치 드라마처럼 궁중 정치의 일면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쏠쏠한 재미와 씁쓸한 뒷맛을 남겨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또는 청와대 문건 파동이었죠. 네. 정윤회가 비선 실세로 군림하면서 국정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 당시 핵심이었는데요. 그때 검찰은 정윤의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문건 유출자인 조응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박관천 행정관은 검찰에 출두해서 아주 충격적인 진술을 하는데요. 완전히 우리 상식과 기대를 한마디로 엎어버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박관천 행정관이 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죠. 네. 박관천 행정관이 법정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을 공개를 합니다. 박관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최순실이 이때 등장하네요. 네. 야, 권력순위 1위. 이미 청와대 내에서 권력 서열 1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1위고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명명될 정도이니까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권력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최순실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것도 권력 서열 1위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갔던 거지. 그런데 지난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이제 특종을 터뜨리고 최순실이 그때 박관천이 이야기했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이 이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특종을 터뜨리는데 올해 1월에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최순실이 여러 사람을 만나 물색했고 최종 낙점을 받은 이사장이 최순실이 자주 가는 동네 스포츠 마사지사였다는 특종 기사가 나온 거죠. 최순실이 정말 스케일 진짜 정말 크다. 최순실이 왜 권력 서열 1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에서 그 태어난 딸 이야기 아까 했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승마 그 국가대표 탈락 사건.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문화부 국장과 과장을 향해서 나쁜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질을 직접 지시를 하고 경질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장관에게 확인했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정윤회 최순실 사건이 해프닝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뒤에 박관천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선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순실을 놓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20일 날 터뜨리고 20일 날 조응천 의원이 대정부 그 질문을 하면서 권력 서열 1위였구나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것도 팩트 체크인데 국가대표 탈락 그건 아니고요. 그 마사회가 주최한 전국 승마대회 거기서 2등을 했는데 권력 서열 1위니까 딸이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다음날 조사 들어온 거였고요. 요것도 아까 제가 승마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승마계 입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대요. 대회를 했을 뿐인데 다음날 경찰이 그 관련자를 전부 불러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장 마술이라는 게 체조처럼 이렇게 들어서 맞아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정윤회가 승마의 애착이 아주 크대요. 그 딸물이 그걸 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평창에 땅도 한 6만 평 구입해가지고 거기 말목장 만들고 승마장 만들고 이렇게 할 그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재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까지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 을 배출한 회사가 한화였는데 올해 삼남이 국가대표 네, 그렇잖아요. 저 아시안 게임 가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그랬어요. 그때 같이 딴 멤버가 정윤의 딸도 있었어요. 멤버 중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삼성이 승마협회장을 합니다. 근데 삼성이 그 승마협회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왜 그랬냐? 이건희 죽기 전에 죽고 나면 상속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정권에 줄대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게 승마협회장하고 그다음에 정윤회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로 정권의 굉장한 실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 중에 한 명이 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했고 말을 샀고
그다음에 정윤의 딸에게 말을 줬고 뭐 이렇게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자식이 몇 명 더 있었으면 한국 야, 스포츠계가 네. 박살이 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창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또 제가 낮에는 지금 법하면은 보수 네. 아니에요. 보수 형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네. 정윤회가 얼마 전에 그 전 부인하고 재산 분할 고소를 했잖아요. 재산 분할하자고 이제 이 법원에다가 이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조정 신청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접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고소가 그 땅을 안 줘서 평창 땅을 이혼을 하면서 그거는 정윤회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법원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합의를 하고 지하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려받았대요 땅을. 그건 모르죠. 근데 좀 저는 여기서 좀 코미디가 그 이른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 적어도 뭐 400억, 800억이 오가는 그런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물색하는 게 결국 자기 단골 동네 마사지사한테 그 이사장을 맡겠다는 건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재미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면요, 이 재단이라고 하는 건 저도 좀 아는데, 이런 사단법인이나 재단은 사실은 이사회가 100%의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인지 만약에 자기 실세라면 정말 자기와 뭐랄까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이 재단의 가반을 장악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 몇백억 정도 되는 재단이면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재단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장에 참 제가 마사지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포츠 마사지사. 스포츠계에 얼마나 아니면 딸도 국가대표 선수고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참 인맥이 없으면 동네 자기 단골 스포츠 마사지사를 임명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최순실은 스포츠계의 큰 손이고 거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맡길 사람이 그렇죠. 그 동네 스포츠 마사지사였던 거죠. 그러면 최순실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뭐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취임식 당시 박 대통령이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지금 미르재단 김영석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서 박 대통령에게 전해준 당사자이고, 각종 액세서리와 그 코디를 다 맡아서 청와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최순실 씨를 코디네이터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최 씨는 심야에 청와대를 주로 드나들었답니다. 한 11시부터 2시까지 주로 청와대에 이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시부터 2시. 예, 밤 11시부터 이제 그때 뭐 2시. 문 열어주나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가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거든. 그 못 알아봤던 드라마 보고 오시나? 같이 보지 이제 심야 드라마 이제 어. 그 드나들 때 못 알아봤던 경비 경찰이 그 못 알아봤다고 원대 복귀했다고 한 게 이제 동아일 보도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친밀한 모양입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기무사가 올리는 동향 보고 말고 아시죠? 대통령은 국정원 원장이나 기무사 사령관이나 그 뭐 경찰청장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 다 문서.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동향 보고 문서 말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해주는 말동무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복절 그 특사에도 상당히 깊게 관여했다라는 보도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말 정말 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 2006년 지자체 선거 첫날에 대통령이 피습당하죠. 비습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세 차량에서. 대전인가? 대전이 아니죠. 서울에서 일단 이
연필 깎는 칼에 그 얼굴을 이렇게 걸키는데 처음에는 걸켰다라고 보도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비습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테러라고 이제 조중동이 그 키워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언론 분석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잘 알죠. 그리고 그러면서 단체장 선거 그 마무리에 병원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전은요 하면서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는 대역전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바로 병간호를 했던 옆에서 병간호를 했던 사람이 최순실 씨랍니다. 그래서 박지만이나 박근영이 청와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조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못 가잖아요. 그 조카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보다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관계네요. 최순실 씨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제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최순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요? 뭐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 최순실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듣지 못했다. 청와대 근무자가 정말로 최 씨와의 관계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최 씨가 비교적 자주 청와대를 드나든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아일보 칼럼의 내용이에요. 그 칼럼에서는 뭐 여왕과 시녀의 관계다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본 칼럼에 이런 이름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게 최순실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여왕과 시녀로 비유된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유폐된 공주 시절에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런 시녀가 박 대통령이 숱한 신산을 딛고 여왕으로 등극하던 날 입을 한복을 주문했기로서니 무슨 흠이랴. 구중 심처에 들어가 가족과도 사실상 절연하고 셀프 유폐를 하는 대통령의 말벗이 돼주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썼어요. 예, 9월 20일 날 박재균 그 휴먼 정치 좌파 세력과 기득권 언론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그 칼럼인데요. 이 논설위원회이 쓴 그 칼럼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간에는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 몰라본 파견 경찰이 원대 복귀 조치 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이제 쓸 정도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그 여왕과 시녀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고 갈구는 건데요. 저는 이 칼럼 내용에서 여왕과 시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베개머리 송사라고 하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권력자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지배하는 자는 같은 이불을 사용하는 아내라는 것. 대감마님이라고 우리 그 사극 보면 그 판서나 참판들을 보고 대감마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감마님은 남성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사전을 보면 예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베스라치를 높여 이르던 말이 대감마님인데 지금은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서 지체가 높은 집안의 부인을 높여서 마님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는데 이 마님은 대감마님이 이 본말이고 안방마님이 이제 그 견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방마님이 안방을 빼고 이제 줄임말이 마님인데 마님보다 안방마님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베갯머리 송사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감마님이면 최순실은 안방마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어떻게 그 시녀로 그 보는 게 타당하냐. 일찍이 우리는 박관천 경찰에 의해서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걸 2014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입장,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우병우 수석의 모든 그 보도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정말 고마웠겠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종범 최순실을 향해서 이석수 특감이 감찰을 한 이후에 시시각각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가 심부름 몸통과 깃털의 관계냐, 안 그러면 동일체냐, 이 문제를 지금 이석수 감찰이
특감이 지금 감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병우 수석 사건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병우가 실세였다라고 계속 평가를 했던 게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우리 나레이터가 이쯤 되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또 딴 거 보고 있나?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사회자가 시키면 읽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석한테만 집중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 다른 중요한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요거를 이제 밝혀주는 기사가 뜬 거였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하지만 두 수석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를 바싹 긴장시켰다. 특감의 조사 내용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요거 아까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두 수석 가운데서도 청와대가 진짜 아파한 손가락은 우병우가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었다. 우수석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안 수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중대 사안이다.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던 청와대의 반격의 전기를 마련해 준 건 언론 보도였다. 문화방송이 우병우 수석을 화제로 삼은 이석수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국기문란으로 몰고 나갔다. 물론 문화방송의 보도 경위는 이상하기만 하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방송사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방송 직후 도청 가능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래도 보도 경위의 문제점은 덮어졌고 청와대의 반격은 주효했다. 이석수 특감은 사표를 제출했고 미르 재단에 대한 내사는 중단됐다. 청와대로서는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성공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우병우 수석의 비위 보도가 고마웠을 수 있다. 미르 재단에 쏟아질 수 있는 여론의 관심이 우병우 수석 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얘기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은 미르 재단을 덮어주는 방패이자 역공을 가해주는 창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짐작된다. 청와대의 이런 전략은 한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미르 재단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 9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그 총정리 재구성을 봤던 거잖아요. 이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병우와 이석수의 힘겨루기에서 박근혜가 우병우의 손을 들어주는 국기문란이라고 청와대의 공격을 받은 뒤 사표 낼 것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석수가 아주 멋있는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사퇴해야 하나요?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쏘간 거야. 그러면서 우병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방침이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다 쏘으면서 이제 이석수는 이 명문장을 남긴 채 역사의 그 전면에서 쓸쓸히 퇴장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그동안 우리의 이석수 사태 이유라고 분석한 내용이 이것이었고, 이것이 사정없이 털려버린 거지요. 저는 B급 정치평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쫓아낸 결정적인 이유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 즉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에 대한 내사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아니, 그 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했을 때 그 미르 재단 관련 조사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압수수색도 그 내용 빼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안종범 청와대 그 정책조정수석하고 최순실 내사를 중단시키는 게 사실상 이석수 특감을 쫓아내는 데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진짜 우리는 그동안 엉터리 분석만 해왔던 거예요. 아 근데 우리만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솔직하게 않으셨어요? 이야기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평론가, 모든 정치권의 정치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 4.13 총선 그 예측 다 실패했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그 예측 못했지. 이번 사건도 청와대의
밀실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안종범만 우병우 수석 때릴 때 허허하고 즐겁게 웃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B급인 거지. 이제 세 번째 의미가요. 이 표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민정수석은 미러 재단을 덮어주는 방패이자 역공을 가해주는 창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와, 이 우병우가 방패이자 창의 역할을 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저와 우리를 비롯한 새누리당 내 비박, 야당, 언론 등 거의 전 국민이 청와대 수장이 놀아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기사가 설명을 하는 거지요. 안타깝다. 우리가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최순실 박근혜의 시나리오대로 관객들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라는 자괴감이 너무 슬퍼 깊이 제 마음속을 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시금 최순실이라는 양반이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 동아일보 그룹의 그 종편 차례는 채널 A가 지난 21일 돌직구 쇼에서 다음과 같은 자막을 내보냅니다. 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고 정윤회는 그저 대릴사이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자막을 내보냈고요. 또 청와대 다른 내부 관계자는요.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야, 살벌한 얘기들이다. 생살은 피가 나면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 아니 지난번에 이석수 감찰관한테는 뭐 옷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야, 신체 부위로 사람을 판단하네.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뭐 생살은 못 도려낸다 이랬는데 이제 오장육부가 나왔어요. 오장육부 나왔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게는 이제 생명과 같은 오장육부를 건드리는 것은 진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음모다. 아까 강대가 말한 것처럼 이정현이 오랜만에 정확한 정곡을 찔러서 진실을 국민에게. 그러니까요. 이게 알았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었던 것의 핵심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 그런데 확실히 청와대 들어요. 이번 대응방식은 뭔가 좀 데자뷰 같아요. 그죠? 그죠.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예, 아까 초기에 강 선배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구국봉사단하고 이번 사안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국봉사단의 총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최태민. 명예 총재가 박근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영주 최고위원이 23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러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1970년대 구국봉사단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를 보면 최태민 씨가 기업 총수 60여 명을 불러다가 거액을 구국봉사단에게 내게 하고 온갖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중앙정보부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과 박근혜를 불러다가 직접 국문, 즉 친국을 했다. 최 씨는 침묵했지만 당시 박근혜 영에는 모든 의혹은 엄밀하며 반발했다고 한다. 나중에 수사 결과 최 씨는 당시 돈 2억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됐다. 와, 그것도 또 설마 2억만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2억도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70대 후반이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측근 빌 때마다 대응 방식이 그때나 지금은 졸라 유사합니다. 그죠? 아니 그때 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구국봉사단뿐만 아니라 정수장학회, 부일장학회 뺏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유경재단, 영남학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가장 오래 직업 삼았던 게 이사장이에요. 예, 박근혜는 이사장이에요. 박근혜 이사장. 이게 인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대통령 하는 건데요. 이걸로 다 먹고 살았잖아요. 예전 경험을 퇴임 후 구상하는 가운데서 살리는 거죠. 확실히 그런 지적들 다 있는데 그 지적이 옳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도 대응 방식이 너무 유사한 게요.
그동안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이나 반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때려박았죠.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죠. 국기문란, 유언비어, 정치 공세, 사회 가중 세력, 사회 혼란 가중 세력 이렇게 찍어서 의혹을 제기한 쪽을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역공을 계속해서 가해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측근 비리엄단을 위한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전 국민을 깜쪽같이 속이는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는 모습에서 본다라면 아니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는 국회에 나온 그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야당이나 언론에 대해서 아주 국무총리 이래도 되는 겁니다. 협박을 그냥. 23일 날이죠. 그러니까 20일 날 그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우리 나레이터의 데뷔작 그 강상우 나레이터의 데뷔작을 이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 기사를. 저를 계속 나레이터 시키실 건 아니시죠? 22일 날 그 기사 나오고 23일 날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질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의혹은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과 야권의 의혹 제기를 유언비어라고 치부하고 사법 처리 운운하며 겁박을 하는 거죠. 아니 새누리당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돈 낸 재벌들 여당이 야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민간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아주 지랄들을 아주 그냥 세트로 하세요. 아니 그런 기부 문화는 위축시켜야지. 하긴 뭐 우리 김영란법 그 나올 때 뭐 축산상가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참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여튼 박 대통령과 여권의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이 2년 전 그 아까 쭉 얘기 나왔던 2014년에 그 이른바 정윤의 문건 파동 때하고 똑같네요. 예, 당시에도 청와대는 뭐 해명이나 반론이나 설명이 전혀 없이 찍어 누르기만 했었잖아요. 정윤회가 그 청와대 십상시등과 결탁해서 각종 인사의 비선 실세 노릇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 문건의 핵심이었었잖아요. 그때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풍수를 모은 찌라시에 불과한 것. 이제 이번 같으면 유언비어 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번에는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그 박 대통령도 그 정윤회 관련 문건이 이제 빠져나왔었을 때 정확하게 날짜를 보면 12월 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2014년 12월 1일 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문란 행위라고 해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그러니까 유언비어, 찌라시, 국기문란 행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지난 8월에도 이제 그 우수석을 그 특별감찰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서도 국기문란, 국기를 흔든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수석 문제는 덮어둔 채 그 이 특별감찰관의 법위반과 정보 유출 의혹만을 굉장히 부각시킨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당시 청와대의 국기문란 비판원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대기업들로 이렇게 미르재단 모금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이거죠. 네, 그게 핵심인데 국기문란이란 말을 사실 자주 쓰지 않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일관되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윤회 때 썼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석수 감찰관 한테서 뭐 정보가 나갔다 이럴 때 썼어요. 이 두 개가 다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정윤회 최순실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본인이 국가 자체인 것처럼 행동해요. 하는 거 보면. 근데 나는 그 국가라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자기하고 깊이 의논하는 사람, 최순실 이런 사람들을 건드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건드는 거예요. 오장육부 대통령의 네. 오장육부를 건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국기문란이란 국기문란 말을 맞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딱 최순실 관련 건에 대해서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확실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채널 A에서 이야기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가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생살은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면 도려낼 수도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오장육부는 건드리면 아차하게 잘못 건드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정현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장육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거나 표현상에 다를 뿐이지 컨셉은 똑같잖아요. 대통령 자체를 건드리는 건 국기문란이에요. 그죠? 제 사람들 눈에는. 야, 참 이제 서서히 임기가 이제 종료되어가는 눈앞에 보이면서 이 거대한 이 참 일관된 비리의 실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오늘 그 이 B급 평론가로 전락한 양문석 박사가 원래 B급 평론가. 원래 B급이었어요. 괜찮아. 뭐 다 틀렸는데 뭐. 그래도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한번 요 이제 좀 최종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어쨌든 뭐 일단 여권 반응이 좀 골 때리는데 오세훈 적극 해명으로 원천 차단해야 돼. 김무성 상황을 더 지켜봐야 돼. 유승민 단서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돼. 여기에 이제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정권 흔들기, 이정현이 대통령을 쓰러뜨리는 음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지난 토요일 날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김재수가 우병우에 이은 제2의 총알바지구나.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이 되면 거의 모든 야당의 화력은 최순실에 대한 그 폭로 작업과 이것들을 밝혀내는 작업에 거의 집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몸체이냐 최순실이 몸통이냐. 즉 안종범은 그냥 우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순실이냐 박근혜냐 이 두 몸통 논란인데 그 두 몸통은 오장육부이니까 동일체다. 그러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기업 갈취 의혹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기업 갈취 의혹 사건이 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해임 건의하는 대통령이 노하면 끝이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이정현이 필두로 단식 농성을 하고 그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형사 고발을 요구하고 그 고발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한 이유는 뭐냐? 초기 대응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초기 대응이 엄청나게 어수선했어요. 20일 날 한겨레신문 폭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청와대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다음에 그 비방이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 없는 폭로성 발언이고 이들은 사회 혼란 가중 세력이라고 한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응 하나 있었어요. 뭐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한 거. 네. 이 과정에서 본다라면 박근혜 대통령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는 게 그 발언이요. 22일 날 발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동아일보마저도 이제는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좌파 언론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을 찍었죠. 그다음에 부패한 기득권 언론 세력으로 조선일보를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는 사회 혼란 가중 세력으로 동아일보를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중동과 조중동 그룹이 갖고 있는 종편들이 22일 날 박근혜 대통령 그 발언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 최순실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1일까지는 다룰 말똥하면서 안에서 계속해서 종편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고 바싹 쫄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22일 날 딱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불같이 토해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니까 신문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접하던 내용들을
그러면 신문을 안 보는 50대, 60대, 70대, 80대의 우리나라 어르신 세대들은 사실상 잘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네. 종편의 주 시청자 때인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안방에서 듣기 시작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50대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즉 이제는 어느 언론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호위하고자 하는 옹호하고자 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결정적으로 이 대응에서 실수하면서 이제는 국회 보이콧을 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대응 방안이 정경련 시켜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인사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옮기고 뭐 이런 과정들로 수습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비슷한 얘기인데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되고 나서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오버하고 있잖아요. 네, 오버하는 거는 명백히 최순실 국면이 더 심각하게 전개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다른 어떤 거보다 그 오장육부, 예, 이게 드러나는 걸 막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정말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퇴임 후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퇴임 전에는요. 퇴임 전에요? 지금 이 정도면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이거 아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 하셨죠. 탄핵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도 탄핵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 말 잘 들을 후보를 어떻게 친박 후보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자기가 이걸 잘 못 처리하면 퇴임 후에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결사항전 임전무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정감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감사 국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오버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당연히 지시했겠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번 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이석수 감찰관 아까 사표 수리한 게 원래 이제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그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30일 날 국정감사에 나왔어야 돼요. 증인으로 출석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석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석수 전 감찰관이 알고 있던 미르재단 수사 내용, 조사 내용 이런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석수 감찰관이. 이거를 어딘가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무던히 애쓸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우리 PD님이 이석수 감찰관을 게스트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물밑 싸움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런 거 말고 막 온갖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한 싸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는 그전과는 훨씬 다른 강도로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새누리당도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정세균 그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 연설 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 방 붙었을 때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접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그런 만한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면전이다. 지난 2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유언비어와 폭로성 발언들 비상시국, 자기가 비상시국인 거예요? 자기 난무한다고 비상시국. 했었잖아요. 그때 완전 김것 조치 시대의 단어를 떠올리게는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비상시국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북한 그 5자 핵실험, 그다음에 지진 가지고 이제 비상시국이라 했잖아요. 22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 24일이죠. 토요일 날 이 비상시국에 장차관 워크숍에서 아주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골프 얘기인가 했잖아요. 골프 좀 쳐서 내수시장 좀 활성화시키자.
라고 대통령이 장차관들한테 골프를 치라고 하고 장차관들이 농담 삼아 머리띠에 를 메고 골프장 가서 좀 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도대체 이들의 비상시국은 어느 나라 누구의 비상시국이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상시국은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제가 국가라면 이혼하고 싶으십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근 KBS 아침마당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분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